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책은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 그림으로 이해하고 엑셀로 확인하는 딥러닝 수학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서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참고해서 PPT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챕터 1 신경망의 동작 방식과 챕터 2 신경망을 위한 수학 기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뉴런, 생물학적인 이런 뉴런을 기반으로 컴퓨터에 그런 아이디어를 차용시켜서 만든 네트워크이고, 저희는 그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겐이라든지 트랜스포머, 뭐 버트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이제 가장 근간인 신경망, 그리고 이 신경망을 이루는 가장 기본 유닛인 이 뉴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뉴런을 하나의 숫자로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그거를 벡터로 확장시키고 또 매트릭스로 확장을 시켜서 이제 현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딥러닝 개념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먼저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신경망은 뉴런 혹은 신경세포, 퍼셉트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이런 뉴런 혹은 신경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뉴런의 이제 특징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여러 뉴런에서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 신호의 합이 임계값을 넘으면 이제 다음 뉴런에게 이 뉴런이 반응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뉴런이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작용을 추상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추상화한 것이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과 이제 기존의 기본적인 인공지능과의 차이는 과거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종의 픽처 익스트랙션 부분이 이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제 생물학적인 뉴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뉴런은 이 신경세포체와 수상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경망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노드들과 엣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하나의 뉴런 신경세포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엣지를 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이어주는 이 연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웨이트를 넣어서 이제 가중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두 벡터의 내적으로 이 뉴런의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뉴런이 두 개의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는다고 할 때에는 이 두 개의 벡터의 뉴런이 이 새로운 이 정보를 전달받는 뉴런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에 신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세포체가 이 두 개의 뉴런에서 온 신호들의 합의 크기를 판단을 해서 임계값보다 크게 되면 근처의 뉴런에게 그러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시를 하게 되고, 이제 다음 뉴런도 이러한 정보를 받은 거를 모두 수집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속 이 활동이 이어져 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이 두 벡터의 내적이랑 그리고 편향을 더한 값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변형을 시키면, 출력 신호가 있을 때는 1, 출력 신호가 없을 때는 0으로 넣어서 여기에선 벡터라고 나와 있지만 이 특정 값을 이제 다음 뉴런에 전달하고 전달하지 않음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계값이 넘었을 때는 전달 1을 하고, 임계값이 넘지 않았을 때는 전달하지 않는 0,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출력이 있음과 없음을 반응 조건 그래프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를 임계값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뉴런들에서 온 신호들의 합이 이 임계값 세타를 넘지 못한다면 반응을 하지 않는 0의 값을 갖게 되고, 이 세타를 넘는다면 반응을 하는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함수를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하는데, 이 단위 계단 함수라는 것은 이 앞에 단위가 붙었으니까 이 세타가 특정한 값이 아니라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임계값이 세타라고 해도 이거를 바이어스로 이제 이 다른 항에 넘겨서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단위 계단 함수 0에 이 임계값이 있는 함수로 표현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뉴런들에서 온 값이랑 그리고 이 특정한 가중치 그리고 이전 노드에서 온 값, 가중치 이런 식으로 이 이전 노드에서 온 값들을 가중합을 한 후에 이 세타 임계값을 빼서 이제 이 다음 조건 다음 뉴런에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뉴런을 유닛으로 단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단위 계단 함수, 특정한 임계값을 넘었을 때만 1을 출력하는 그런 단위 계단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하고 출력값은 임계값이 넘지 않았을 때는 0, 그랬을 때는 1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력 신호는 이제 다음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반응 여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시각화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뉴런에서 온 정보들을 가중합해서 받고 그거를 임계값을 통해 판단을 한 후에 다음 뉴런으로 출력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유닛의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활성화 함수, 다음 레이어에 다음 유닛에 정보를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활성화 함수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 계단 함수, 0과 1로 나오는 단위 계단 함수 외에도 시그모이드 함수랑 탄젠트 함수, 렐루 함수 등의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출력값이 0과 1뿐이 아니라 이런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값을 나올 수 있도록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함수를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아까 그렸던 이 노드와 엣지 모양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 이런 하나의 유닛들이 여러 개 모여져 있는 거를 이제 이 딥러닝에서는 레이어라고 정의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은 좀 더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는 반응 조건에 관한 식으로 이제 이 앞에 뉴런 같은 경우에는 단위 계단 함수 0이 아니면은 이 0보다 작은 수일 때는 0, 그리고 0보다 큰 수일 때는 1을 출력을 하는 이런 계단 함수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 이 x가 0보다 클 때만 1을 내보낸다. 즉, x가 0보다 클 때에만 반응을 한다. 라는 이런 이 반응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u라는 게 단위 계단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기존에는 이런 가중합을 한 정보들과 이 바이어스, 세타 값, 임계값을 뺀 값에다가 이 단위 계단 함수를 씌워가지고 이 y 0, 1, 0이 될지 1이 될지를 계산을 했었다면 이 뉴런이 아니라 유닛에서는 이 계단 함수가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u를 이제 다양한 함수 a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활성화 함수를 a를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본 책에서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다음과 같이 S자 형태, 이제 기술 경영 쪽에서는 S커브의 모양으로 많이 알려진 이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이고 이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계단 함수는 0 혹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다양한 활성화 함수들을 몇 개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는 이제 0과 1을 이제 직선적으로
딱 끊어져서 가는 그런 단위계단 함수가 아니라 유연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값의 범위가 계산함수랑 동일하게 0과 1 사이로 제한이 돼서 정규화를 한 이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출력의 중심이 지금 0이 아니라 이제 이 0과 1 사이에 어딘가 한 0.5의 이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을 맞추고자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랑 거의 유사한 모양을 띠지만 이 중심이 아래로 내려와서 0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특징은 시그모이드랑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함수가 렐루 함수인데, 렐루 함수는 이제 이 임계값 0보다 작은 값일 때는 0, 그리고 0이 아닐 때는 이제 동일한 x, y는 x의 모양대로 이 함수의 값을 나타내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렐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특정 부분은 음수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 반응이 양수일 때에는 1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x 값에 따라서 팍팍팍팍 y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 즉, 그레디언트가 이제 급격하게 또 감소하고 증가, 즉 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렐루가 음수는 이제 0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신호가 없음,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수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키 렐루라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음수일 때도 이제 그 기울기가 작긴 하지만 이 값을 줘서 이제 음수도 대응할 수 있게 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문제가 무엇이냐? 이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이 가능한 이 부드러운 유연한 미분값을 가지게 되는 이 ELU, LU 함수도 이제 정의가 돼서 이용이 되고 있고, 이런 활성화 함수들은 모두 각각의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태스크에 어떤 활성화 함수가 적합한지를 구글링을 통해서 찾거나 혹은 실험적으로 내가 찾아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활성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시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와서 편향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향이라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임계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유닛에서 받은 입력값들이 임계값보다 크면은 출력을 하고 임계값보다 작으면 출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계값을 이 반대편 항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 항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임계값으로 이 가중합에다가 이 임계값을 뺐었는데, 이거를 이제 또 유닛으로 이 그래프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면 마이너스 세타 혹은 b, 이 마이너스 세타를 b로 치환하게 되면 b 곱하기 1이라는 이 항이 추가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중합된 부분과 이 편향을 더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b를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편향이라는 게 유닛이 갖는 임계값의 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유닛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신경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의 동그라미들이 노드들이 이제 유닛이고, 이 유닛들이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개가 있고 이게 다른 레이어에 이어져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유닛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경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정결합 계층 혹은 fully connected layer CN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N은 아니고 fully connected FC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유닛들이 결합된 이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망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망이 이제 세 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입력 계층,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레이어가 이제 여러 개 쌓여져 있을 때를 딥러닝, 깊게 있다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하게 되고 입력 계층은 이제 맨 처음에 입력되는 유닛이 있는 이제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은닉계층은 이 입력계층에서 이제 정결합이 된 이제 레이어이고 이제 입출력 관점, 입력은 실제로 넣는 데이터, 그리고 출력은 내가 보는 데이터인데 이 히든 레이어는 이 둘의 사이에 있어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용하는 레이어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히든 레이어라고 정의가 되고 출력 계층은 마찬가지로 이 히든 레이어와 모두 이어져 있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레이어를 출력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예제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은 이 숫자 0 혹은 1을 식별하는 신경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시에서는 숫자 1을 이제 사람이 손으로 그렸을 때 이거를 컴퓨터가 0 혹은 1인지 판별하게 하는 그런 예시로 이 신경망을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쓴 1을 총 3 곱하기 4의 픽셀로 이제 4 곱하기 3 픽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촥 이렇게 그려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다섯 번째 레이어, 여덟 번째 레이어, 열 번째 레이어에 이제 이 검은색 펜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검은색 부분을 1이라고 하고 이 펜이 지나가지 않은 흰색 부분의 픽셀을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층은 총 12개의 유닛이 있게 되고 그 12개의 유닛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2번, 4번, 6번, 8번 맞나? 1번, 2번, 5번, 8번, 11번이 이제 이 입력층에서 1이고 나머지 유닛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은닉층으로 넘어갈 때 가중합을 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에 들어가서 이제 다음 레이어에 0이 될지 1이 될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출력층에서 이제 0이라고 반응을 한다면 이 0이라는 유닛에 이제 1이 각 1이 출력이 될 거고 아니라면 이 숫자 1이라는 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가장 신경망에서 중요한 레이어를 은닉층, 은닉 레이어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는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은닉층이 실제로 연산을 수행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0과 1로 된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악마가 설명하는 신경망 구조라고 설명을 해서 앞서 얘기한 예시를 이 레이어들에 있는 유닛이 하나의 악마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유닛 악마들이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픽셀 1로 활성화되어 있는 픽셀들의 정보만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다음 레이어에 전달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앞서 말한 거랑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가중합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받았던 데이터들을 이제 합하고 편향을 통해서 이 트레쇼드 값을 반영을 해서 다음 유닛에 정보를 전달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층별로 이제 유닛의 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풋 유닛은 입력 피처의 크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이제 크기가 달라지고 아웃풋 유닛은 내가 원하는 결과, 학습시키려고 하는 결과에 따라서 피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든 유닛은 이제 분석자가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레이어에서 이 인풋 유닛의 배수로 이 히든 유닛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히든 레이어의 유닛을 뭐 2의 배수, 256이라든지 뭐 512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신경망과 비교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신경망의 학습에 대해서 짚고 챕터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신경망의 학습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 그리고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레이블, 정답, 이 히든 유닛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내어야 하는 아웃풋 유닛이 뭔지 그 레이블 정답을 알려주면서 진행되는,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 정의되는 학습이 있고, 이는 학습 시에 입력 데이터,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이 레이블 데이터, 정답 데이터가 이제 동시에 제공이 돼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도 학습에 있어서 신경망이 이제 가져야 되는 목적은 입력 데이터로 정답 데이터를 계산해내는, 맞추는 것이 목적이고, 이 어, 입력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신경망에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나온 이제 결과물과 이제 실제 정답 데이터의 차, 그러니까 오차, 이 오차들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가중치랑 편향을 결정하는 이 모델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분류, 회귀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레이블, 정답이 없이 인풋 데이터만 들어가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은 그러면 무엇을 학습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비지도 학습의 목적은 데이터 자체에서의 패턴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라벨인지 이미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라면, 클러스터링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그냥 주어주고 얘네들을 어떻게 알아서 잘 분류해줘 라고 하는 태스크가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한 태스크이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 분류 같은 것은,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제 사람이 쓴 핸드라이팅 숫자로 0, 1, 2, 3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대한 라벨, 이 그림은 0입니다 라는 이런 정답 라벨들이 모두 있어서 이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넣었을 때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있고, 비주도학습은 이제 사람이 쓴 핸드라이팅만 있는 겁니다. 뭐 0, 1, 2, 3, 또 0이라는 글자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대충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혹은 7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운데 책 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숫자를 그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 데이터로 넣고 얘네들을 알아서 클러스터링 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뭐 아무래도 0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인 모양, 8은 동그라미가 두 개인 모양,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0은 0대로, 7은 7대로, 8은 8대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되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챕터 1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신경망을 위한 수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챕터 1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은 모두 하나의 숫자들을 입력을 받아서 숫자로 된 가중치, 를 이제 곱하고 이제 숫자로 된 바이어스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예시로 계속 들었었는데, 사실 신경망은 이 인풋이 이제 벡터 형태이고, 또 배치 사이즈, 배치가 함께 들어가게 되니까 매트릭스 형태로 가게 되고, 이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도 매트릭스고, 그 가중치도 이제 매트릭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망 계산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고등 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경망의 필수 함수로서 가장 먼저 살펴볼 함수는 1차 함수랑 2차 함수입니다. 이는 모두가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이전 유닛에서 온 데이터랑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서 만든 가중합과 거기에 편향을 더한, 그러니까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는 이 최종적인 값이 1차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신경망에서 1차 함수가 이제 필요한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함수는 단위 계산 함수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0보다 작으면은 0을 출력을 하고 0보다 크면은 1을 출력하는 이런 불연속적인 함수인데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활성화 함수들을 살펴보면서 특징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난수로 신경망의 초기값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경망 계산을 할 때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초기의 가중치랑 편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값은 이제 단순히 0 혹은 1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규 분포로 난수 랜덤 값을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수열입니다. 수열은 숫자의 열, 나열을 의미하고 이 수열에서의 일반항이 이제 하나하나 열을 쭉 나열해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이 정의를 이제 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일반항이라고 하고 있고 수열의 이 점화식이라는 거는 그 이웃에 있는 항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시로 줬을 때 첫 번째 항의 값이 뭐고 그거에 대한 관계식 이 점화식을 알려주게 되면 이제 다른 모든 항들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딥러닝 이 신경망에서 이 네트워크를 계산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오차를 알아내지 않습니까? 내가 계산한 값과 실제 정답의 차이, 오차를 계산하게 되면 이 오차의 마이너스만큼, 그러니까 오차보다 반대 방향으로 이 앞에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 주어야지 이제 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정답과 좀 더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전 거를 이용을 해서 그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 값을 이용해서 그 전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수들의 나열이 이제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는 점화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립점화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개의 수열이 여러 개의 관계식으로 연결된 것을 이제 연립점화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신경망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유닛의 입력과 출력이 연립점화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되돌아가는 거를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제 수열 혹은 점화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사실 이 코딩을 할 때에는 패키지들이 다 정의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신경망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이제 위에서 살펴본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그마 기호라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알기로는 이 시그마, K는 1부터 N이라고 하면 이 1부터 N까지의 이 뒤쪽에 있는 것을 모두 더한다. 라는 이 플러스의 의미로 이제 썸의 의미로 이제 알고 있고, 아까 그 유닛들을 이제 합해서 다음 유닛으로 넘기는 그 가중합식에서도 이 일종의 이 시그마 기호로 그걸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그마 기호를 신경망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시그마 기호가 선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안에 AK 플러스 BK가 있다면 이거를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로 이제 선형적으로 풀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상수곱 이 변수가 곱해지는 게 아닌 단순한 상수곱일 때는 이 상수를 이 시그마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특징에 대한 이제 상세한 간단한 증명은 이제 이 본 PPT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했듯이 우리가 챕터 1의 예시에서는 모두 하나의 숫자, 그리고 웨이트도 하나의 숫자, 이런 식으로 아웃풋도 하나의 숫자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인풋이 숫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벡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향하는 거를 이제 선분이라고 하고 있고, 이 선분 중에 이제 A에서 B로라는 이런 방향을 갖는 게 이제 유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는 이러한 유향 성분에서 방향과 크기만을 추상화해서 이런 그래프화, 이런 편명상에 표현을 한 것이 벡터라고 할 수 있고, 벡터는 다음과 같이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벡터면은 이 벡터를 이제 x 좌표에 어, 이제 이 수직선에 내리고, 그리고 y 좌표의 수직선에 내려서 이제 각각의 a 값과 b 값을 a, b로 표현하는 이 a라는 벡터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벡터의 크기는 이 a의 이 절대값 기호를 씌운 것이고, 이 a랑 b를 알고 이제 이게 직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 선분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고 하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2차 편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n차 평면에 있는 벡터의 크기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수학에서 모두 배웠다시피 이 두 개의 벡터의 이제 내적을 구하려면 이거를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 꼭지점까지를 연결하는 게 벡터의 내적이고, 이 두 개의 벡터가 더 가까운 방향이 있을수록 이 평행사변형이 길게 그려지고 이제 내적값이 커지는 그런 것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두 개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제 두 벡터가 이제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코사인 값을 해서 곱하게 되면 이 두 벡터가 어느 정도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내적값, 이 벡터 C의 이제 길이를 이제 내적값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 이 A랑 B의 내적, 이 벡터의 내적이 이제 이 내적이라는 게 이 두 개의 선분의 이제 두 개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벡터 사이에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한 값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어, 넘긴 다음에 그 값이 이제 0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 크기들을 곱하게 되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오게 되고, 사실 그런 도출하는 과정보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가 이제 최대값이라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값은 다음과 같이 길이로도 구할 수 있고, 각각 이제 벡터의 성분들 값을 알고 있으면 그 성분들의 각각의 값을 이제 곱한 합이 이제 내적값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유닛의 가중입력, 편향을 더하지 않은 이제 유닛의 가중입력, 이거랑 이제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닛의 가중입력, 유닛들이 이제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벡터의 내적이랑 동일하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다음으로는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매트릭스이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숫자가 벡터가 되고 이제 그 벡터가 행렬로 쌓여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행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행렬에 대해서도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이 행렬은 수랑 식을 이제 사각 형태로 나타낸 거고, 이제 n by n이랑 행이랑 열의 크기가 똑같을 때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하나의 행이랑 열로 구성된 행렬을 열벡터, 행벡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행렬의 상동이라는 거는 A, B에 대응하는 각 성분이 같을 때 상동이라고 하고, 이때를 이제 기호 는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모두 다 아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행렬의 합과 이제 상수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하는 건데 이 더하기와 빼기는 이제 각각의 이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값을 더하거나 빼는 걸로 이제 어, 계산이 되게 되고 이 상수곱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의 이제 자리에 이제 동일한 상수곱을 해서 이제 행렬이 나오는 걸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더하고 빼는 거, 상수배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행렬끼리의 곱셈은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행렬끼리의 곱셈은 아시다시피 이 각 자리를 더하는 게 아니라 행과 열, 행과 열끼리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다르고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A, B는 BA가 아니다. 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이런 더하기, 빼기, 상수곱 한 것처럼 각각의 자릿수마다 하는 곱셈을 이마다르 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다른 곱은 이 행렬의 곱셈 X 표시가 아닌 이 동그라미 표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전치 행렬입니다. 정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 행렬 A의 I행의 J열 값을 J행의 I열로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이 전치 행렬이고 이 정치 행렬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미분의 정의인데 미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게 이제 미분이라는 과정인데 도함수의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함수의 정의역 속 각 점에서 함수값의 변화량과 독립변수값의 변화량의 비의 극한 혹은 극한들로 이제 치역이 구성되는 새로운 함수를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 딥러닝에서 도함수 미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까 그 활성화 함수에 있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를 이제 그 변화량을 쉽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미분을 해서 이용을 하면 쉽기 때문에 이런 미분을 신경망에서 이용을 하는 거고 이 미분 기호에 대해서는 아실 테니까 넘어간 다음에 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분은 어 미분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괄호가 빠진 것 같은데 fx 더하기 gx의 미분은 fx의 미분 더하기 gx의 미분과 동일하고 상수배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래다가 미분한 거 이제 제곱으로 남겨놓고 위에다가는 이제 미분한 값 나오는 것 이제 모두 아실 텐데 이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 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분수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최소값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장 낮은 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그 에러들을 통해서 좀 더 정답이 되는 꼭 이 에러가 미니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 극소값 혹은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소값이 없다라면 정답이 없는 찾기가 매우 힘든 그런 휴리스틱한 방법 혹은 뭐 비선형 최저가 방법 이런 방법들로 구해야 되는 함수이고 이제 보통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신경망에서는 이 미분을 할 수 있고 최소값이 있는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함수 fx가 x가 0이라면 최소값은 이 f 도함수 a가 0이 되는 지점 이런 거를 이제 최소값이라고 하고 있고 즉 이 접선의 기울기, 이 변화량이 0인 지점들이 최소값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접선이 0이라도 최소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대값일 수도 있고 극소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극소값도 극대값도 아니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경사하강법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낮은 방향, 이 가장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매우 어려울 때는 이 최소값이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최소값에 가야 되는데 이 2번에 극소값에 가까워질 때에는 여기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으로 이 세 번째 이제 고비를 넘어서 이 최소값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조금 어, 경사관법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크닉들이 나와 있지만 이 맨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편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특정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x 변수를 미분을 할 때는 이 y라는 변수를 상수 취급하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y는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의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예시로 나와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테니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변수 함수의 최소값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소값의 필요 조건으로 나왔던 거는 이제 이 기울기가 0일 때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 변수가 하나일 때의 조건입니다.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이런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이 w1 곱하기 x1 플러스 w2 곱하기 x2로 표현되는 이런 유닛의 계산은 다변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변수 함수의 편미분과 다변수 함수와 편미분 그리고 그거의 최소값의 필요 조건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필요 조건은 이 x 스타, y 스타에서 fx 그리고 yx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그랑즈 승수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라그랑즈 승수법은 신경망 정규화에서 이용이 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즈 승수법은 어떤 문제에서 최적점을 찾는 게 아니라 최적점이 되기 위한 방법, 즉 조건, 그 필요 조건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다별량 함수의 편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는 그럼 이 신경망에서의 합성함수 그리고 그 합성함수들을 미분하는 이제 염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이제 신경망이 여러 개의 층, 하나의 인풋, 히든, 아웃풋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히든이 여러 개인 딥러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복잡한 함수로 이제 이 유닛들이 이어져 있는 아주 복잡한 합성 함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함수를 미분할 때에는 연쇄 법칙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연쇄 법칙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함수들의 곱과는 다르게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 어, 모양이 이 연쇄 법칙이고 이거를 미분할 때는 다음과 같이 du를 이제 각각의 분모와 분자에 넣어서 이 각각을 계산해서 그 값을 곱하는 걸로 이 편미분 방식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연쇄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쇄 법칙은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제 일변수 함수뿐만 아니라 다변수 함수에서 이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해서 이제 편미분 등에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쇄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변수 함수의 연쇄 법칙이 이제 최종적으로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이용되는 역전파에서 이제 이용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뒤쪽에 에러만 알고 있을 때 이 에러를 그 이전 레이어에 전파시키고 또 그 이전 레이어 그리고 그 이전 레이어로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장 끝에 있는 레이어의 이제 펑션과 그 전에 있는 펑션들이 모두 합성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쇄적으로 풀어가면서 미분을 해 주어야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레이어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변화량과 변화
변화량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변수 함수의 연쇄 법칙을 역전파에서 이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벡터 y1, y2의 이제 이 전치 행렬을 이제 변수로 하는 다변수 스칼라 함수 fy의 미분 df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이 연쇄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만 먼저 보게 되면 이 y는 dx분의 dy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dy는 이 각각의 이 행마다 y1, y2, y1, y2, y1, y2로 진행이 되고, x는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이 x는 x1, x2, x3로 이제 표현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열을 이제 이 y는 행, 그리고 이제 y는 열로 해가지고 이 x1, x2, x3, x1, x2, x3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이 연쇄 법칙에 의해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연쇄 법칙을 통해서 이전 레이어뿐만 아니라 그 이전, 그 이전, 그 이전 가장 처음의 레이어들의 이 기울기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해 가는 방법이 백프로포게이션이다 라는 게 이 딥러닝에서 연쇄 법칙이 사용되는 이제 방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근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분을 하고 미분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변화량을 좀 근사해서 좀 더 계산이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바꾸는 것을 이제 이 근사식이고, 이거는 정확한 정답을 찾기 매우 어려울 때 좀 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그 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변수 함수에서의 근사식은 이 y는 fx에서 x값을 일정 수준 변경하면 y는 얼마나 바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용이 돼서, 이제 변화량 x가 0에 근접한 값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도함수랑 이제 비슷한 모양, 도함수랑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변화량 x가 극한으로 갈 때만 도함수인데, 이제 이 x가 충분히 작은 값이면은 이 함수도 도함수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어렵고 힘든 함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작은 입실론 x를 이용을 해서 이 미분을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다변수 함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사식의 벡터 표현은 이 z의 이제 변화량이 x의 변화량 곱하기 이 역세모 z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역세모 z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개 벡터의 내적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여기서 이 역삼각형으로 표현된 z는 델이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잠깐 얘가 델이라는 기호다라는 것만 알고 이제 다음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경사하강법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본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망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z는 fxy를 최소화하는 이제 최소값을 갖는 이 x, y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최소값이 있는 부분으로 이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사하강법. 이 기울기가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향해서 이제 x랑 y를 변형시켜가는 그런 방법이 이 경사하강법이고, 이 점을 조금씩 움직일 때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이제 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사 하강법을 할 때 근사식과 이제 내적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z의 변화량, x의 이 변화량에다가 이제 이 델 연산자를 내적을 하게 되면 이 z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z의 값이 최소가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원하고 그게 바로 경사하강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기억하시죠?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특징 때문에 이제 그 두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이 반대 방향의 x 반대 방향 y의 변화량을 취할 때가 이제 이 경사면을 가장 빠르게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dx분의 df x, y 그리고 dy분의 df x, y를 이제 점 x, y에서의 기울기 즉 디센트라고 하고 있고 이변수 함수에서도 이제 이 일변수 함수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경사하강법에 있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델 연산자인데 아까 이 델 연산 델 y랑 이 변화량 x의 곱씨 바로 이 변화량 z라고 했고 이 델 연산자라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 정의랑 동일하게 정의되는 이 함수의 발산이나 회전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이 연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사하강법의 의미이고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경사하강법에서 얘기하는 그레디언트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될까에 대한 내용이 이 학습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학습률이 작으면 즉 보폭이 작으면 최소값을 찾는데 찔끔찔끔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만약에 이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되면 껑충껑충 가기 때문에 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있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아예 다른 부분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학습률을 신중하게 정해야 되고 이런 러닝 레이트를 이제 사실 초기에 어느 정도로 이제 설정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초기 값을 설정을 하고 학습 중에 이제 사용자가 경험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면서 계속 이 학습률을 이제 변경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딥러닝의 이제 경사 하강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예제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 경사 하강법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은 2-11 경사하강법이라는 엑셀 파일이고 이 파일에서 이 z는 x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의 위치가 3,2라고 하였을 때 이 최소값을 찾는 방향으로 이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학습률을 0.1이라고 가정을 하고 초기값을 3,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터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에 있을 때 기울기는 이, 이 편미분을 통해서 dx분의 dz를 먼저 구하게 되는데 편미분이니까 이 y는 상수로 치환을 하고 이 x는 이 2를 내려서 2x가 되기 때문에 2x 이 x값에다가 2를 곱한 6이 이제 기울기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y에 대한 편미분을 수행을 해서 2y 즉 4가 이제 기울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이 벡터란 무엇이냐? 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가장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에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리고 학습률 이 발자국의 보폭의 크기를 정하게 돼서 마이너스 0.1을 곱한 값이 이 변이 벡터의 값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 6에서 마이너스 0.1을 곱한 마이너스 0.6 4에서 마이너스 0.1을 곱한 마이너스 0.4가 각각의 변이 벡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그 다음 함수 값은 이거는 지금 현재의 함수 값이고 이 다음 함수 값은 이 3에서 이 마이너스 0.6을 더한 2.4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스텝의 y 값은 2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한 1.6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2를 곱한 4.8,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3.2, 그리고 변이 벡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함수값도 변화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 함수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이터레이션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z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17번째 이터레이션부터는 이 최소값 0을 이제 찾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 엑셀을 활용한 이 경사하강법의 예시이고,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특정한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최소값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게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PPT로 돌아오면은 이 경사하강법이 딥러닝에 있어서 이 역전파 학습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저희는 유닛, 하나의 숫자로 표현된 이 레이어들과 그리고 이 숫자를 벡터로 확장시키고 벡터를 행렬로 확장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행렬과 행렬의 곱이 있을 때 그 기울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행렬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지를 이 엑셀과 이제 이론을 통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예시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귀 분석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 하나의 변수가 있고 그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가중치가 있고 이제 편향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단순화된 유닛의 이제 계산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귀 방정식을 이 회귀 분석을 이제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유닛에서 이제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해서 그 다음 유닛의 이제 y-값을 찾게 되는 건데, 이때의 이제 실제 값을 yk라고 한다면 예측 값의 오차는 yk에다가 이 실제로 px 플러스 q를 한 값이 이제 예측 값의 이제 오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0이 되는 방향으로 이 p랑 q를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P랑 Q를 어떻게 최적화시킬까에 대한 게 이 예시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오차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오차를 실제로 각각 데이터 오차들의 합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총합이 0이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차의 제곱값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혹은 제곱값이 아니라 뭐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고 혹은 절대값을 취하는 등의 다양한 오차값을 이제 서메이션 하는 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코스트, 비용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에러랑 마찬가지로 비용 함수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하나의 변수만을 이용하는 분석인데도 이제 여러 개의 비용 함수가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회귀 분석 말고 실제로 딥러닝에서 정의한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을 목적 함수라고도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도 정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목적 함수, 비용 함수가 작아질수록 좋은 모델, 이런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그레디언 디센트를 구해서 이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는 거를 이런 최적화 문제, 회귀 분석 혹은 딥러닝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